이막수의 추적을 피해 해질녘까지 말을 달린 양과와 육무쌍은 어느 마을 어귀에 100여 필 정도의 말이 묶여있는 걸 보았다. 바로 낮에 보았던 몽골 군대의 말이었다. 말이 지쳤으니 우리도 저 마을에서 오늘 밤을 보내야겠어요. 그러면서 양과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마을로 들어갔다. 내가 살펴보고 올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려요. 양과는 마을 안쪽에 있는 큰 집 창문에 불빛이 비치자 창문 아래로 숨어 들어간 뒤 안을 엿봤다. 안에는 몽골 관리 한 명이 창문 쪽으로 등을 향한 채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몽골 관리가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거리는데 낮에 보았던 금포를 입은 관리였다. 행동거지며 풍기는 느낌이 보통 관리 같지는 않았다. 순간 말을 타고 도망치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숨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양과는 그 관리가 몸을 돌리는 사이 살짝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는 등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나자 황급히 왼손을 독수리 발톱처럼 세워 횡으로 휘두르며 몸을 돌렸다. 양과가 슬쩍 몸을 뒤로 빼자 그는 양손을 독수리 발톱처럼 세워 맹렬하게 양과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사용하는 무공은 대력응조공이라는 무서운 무공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력응조공은 양과의 빠른 발을 따라잡지 못했다. 몽골 관리는 어릴 때 응조문의 고수에게 대력응조공을 전수받아 어느 정도 자신의 무공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침입자의 옷깃조차 건드리지 못하니 당황스럽고 두려웠다. 관리가 다시 양손을 핥히며 공격해오자 양과는 그대로 허공으로 몸을 날리며 물구나무를 서듯 양손으로 몽골 관리의 양어깨를 짚었다. 그러곤 양손에 내공을 싣자 관리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양과가 등 뒤로 내려서자 몽골 관리는 사색이 된 채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때 양과가 관리의 등을 향해 지풍을 날리자 답답했던 가슴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관리가 숨을 크게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 한참 동안 양과를 주시했다. 관리는 양과가 일단은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여긴 무슨 일로 온 것이냐? 그러자 양과가 웃으며 오히려 반문했다. 네 이름은 뭐냐? 그리고 넌 뭘 하는 관리지? 양과의 말에 관리는 눈을 부라리며 다시 공격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양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까 관리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다. 괜히 힘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쓸데없이 내공을 운영하면 독기운이 빨리 퍼지거든. 그 말에 놀란 관리가 되물었다. 독이라니? 설마 암기를 쓴 것이냐? 그러자 양과가 새털처럼 가느다란 옥봉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말했다. 네 어깨에 이 옥봉침을 맞았으니 독이 매일 1촌씩 번질 거야. 엿새 뒷면 심장까지 퍼져서 죽게 될 거야. 그 말에 관리는 양과의 예상과는 다르게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쳤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너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양손에 공력을 끌어올려 양과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양과는 앉은 자리에서 다시 옥봉침을 날려 관리의 양손바닥에 꽂았다. 그러자 관리의 대력응조공이 채 양과의 얼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팔이 마비되어 힘없이 밑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 막상 자기가 독에 중독되었다는 걸 실감하고 나니 그는 두려움에 더 이상 덤벼들지 못했다. 그러나 비굴하지는 않았다. 내가 졌다. 그러자 양과가 웃으며 다시 그의 이름을 물었다. 나는 야율주라고 한다. 너도 이름을 밝혀라. 난 양과라고 한다. 넌 몽골에서 무슨 관직에 있지? 난 몽골 대승상 야율초제의 장자다. 아버님은 칭기즈칸과 와활태님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공신이다. 나 야율주는 별량 경략사를 맡아 지금 하남 별량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양과는 별량 경략사가 무슨 관직인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줬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자 양과가 웃으며 갑자기 몸을 날려 창문 밖으로 나갔다. 별로 잘못한 거 없어. 양과가 창문 밖으로 나가자 놀란 야율주가 양과를 부르며 창문가로 뛰어갔지만 양과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 나를 중독시키고 사라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야율주는 마비된 양팔이 점차 간지러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더니
양과가 소녀를 한 명 데리고 들어왔다. 바로 육무쌍이었다. 양과는 야율주에게 육무쌍을 자기 아내라고 소개했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치료해주겠다. 야율주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 감히 경거망동할 수 없어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난 평소 영웅호거를 흠모해왔는데 지금껏 진정한 영웅을 만난 적이 없소. 그런데 오늘 비로소 영웅을 만났으니 소원을 이루었소. 무엇인들 아깝겠소. 설령 양대엽이 내 목숨을 달라고 해도 기꺼이 드리겠소. 야율주는 조정관리답게 자신의 의연함을 보이면서도 상대의 자존심을 한껏 추켜 세워주었다. 살아오면서 관리들을 상대해볼 일 없었던 양과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아첨이라는 걸 몰랐다. 양과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내대장부요. 내가 치료해주겠소. 그러면서 흡철석으로 옥봉침을 뽑아낸 후 어깨와 손바닥에 해독약을 발라주었다. 그러곤 정색을 하며 야율주에게 말했다. 우리 둘을 대인의 사람으로 받아주시오. 야율주는 그의 돌변한 태도에 흠칫했다. 대엽께서는 농담도 잘하는군요. 괜찮으니 진짜 원하는 걸 말해주시오.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내저었다. 농담이 아니오. 정말 대인의 사람이 되겠소. 그 말에 야율주는 양과가 자기한테 접근한 목적이 입신양명이라 생각하고 다소 안심했다. 양과의 말을 들은 야율주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거드름을 피웠다. 어험 그래. 무공을 그만큼 익혔으면 응당 황실에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 그러자 양과가 앙천대소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린 아주 무서운 적의 추격을 받고 있소이다. 우리 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에 당분간만 신분을 위장해 피해 있으려는 것뿐이오. 그 말에 야율주는 내심 크게 실망하여 잔뜩 힘을 준 어깨를 풀고 다시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조정관리다운 유연한 처세였다. 야율주는 시종을 시켜 군관의 옷을 가져오게 하고 양과와 육무쌍에게 갈아입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야율주 직속의 호위군관으로 신분을 위장해줬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양과와 육무쌍은 야율주와 큰 마차를 함께 타고 길을 나섰다. 정오쯤 되자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렸는데 이막수는 몽골 군대의 행렬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이틀이 흐르자 더 이상 이막수의 방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육무쌍에게 복수하려는 도사들과 개방 거지들 역시 그녀의 행적을 찾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일행은 용구체에 당도했다. 이곳은 진과 변의 접경지며 교통요지로 매우 번화한 곳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야율주는 양과의 방으로 건너가서 무공을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양과는 야율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라 하는 수 없이 생각나는 대로 대충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야율주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양과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시종 한 명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대인께 아뢰입니다. 경성의 노대인께서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말에 막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야율주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경성에서 온 사람을 여기서 만나야겠군. 그럼 양과는 내가 자신을 허물없이 대한다고 생각할 것이니 더욱 열심히 무공을 가르쳐주겠지. 생각을 마친 야율주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시종에게 말했다. 여기서 만날 테니 이곳으로 모셔라. 그러자 시종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 모습에 야율주가 어서 모셔오라고 호통을 쳤다. 그때 갑자기 휘장이 거치더니 한 사람이 웃으며 들어왔다. 주야, 내가 올 줄은 몰랐겠지. 그 순간 놀란 야율주가 얼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이 어떻게 직접... 야율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율초제가 큰 소리로 웃으며 야율주를 일으켰다. 몽골의 대승상인 야율초제는 야율주의 부친이자 몽골의 개국 공신이었다. 야율초제가 의자에 좌정하자 문 밖에서 두 사람이 들어와 야율주에게 예를 갖추었다. 너희도 왔구나. 어서 오너라. 야율주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2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와 양과 또래의 여자였는데 야율주의 남동생인 야율제와 그의 여동생 야율연이었다. 아버님께서 오실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참으로 걱정이구나. 야율초제는 양과를 비롯한 시종들에게 나가 있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사실 야율주는 입장이 좀 난처했다.
응당 모두를 물려야 마땅하나 양과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인지라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과는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미소를 띠며 방을 나갔다. 야율초제는 그런 양과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절을 하며 예를 표했는데 그 사람만은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멋대로 그냥 나가버리니 실로 오만불손한 행동이 아닌가? 저 사람은 누구냐? 야율주는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조정중신으로 동생들 앞에서 양과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채신이 깎이는 일이기에 적당히 얼버무렸다. 우연히 알게 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친히 내려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야율초제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사연을 이야기했다. 몽골은 칭기즈칸이 세상을 뜬 후 셋째 아들인 와활태가 즉위했다. 와활태는 13년 동안 통치한 후 세상을 뜨고 황후인 니마찰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었다. 황후는 간신배들을 신임하고 선조의 원로 중신들을 배척해 국정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재상인 야율초제는 3대에 걸친 원로이자 개국 공신이었다. 그는 황후가 잘못된 조치를 할 때마다 충원과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황후는 그가 걸핏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자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의 지위가 높고 명성이 두터우며 또한 이치에 맞는지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야율초제는 황후의 노여움을 샀으니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하남 지방의 민심이 흉흉하니 순시를 가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황후는 눈의 가시가 없어지니 내심 크게 기뻐하며 즉시 윤허를 해주었다. 그래서 야율초제는 차남인 야율제와 셋째 딸인 야율련을 데리고 하남으로 온 것이다. 민심을 살핀다는 건 핑계였고 사실은 화를 피하기 위해서 남아한 것이다. 한편 육무상의 방으로 간 양과가 갑자기 그녀에게 주의를 줬다. 쉿! 지붕 위에 누가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무상을 데리고 창가로 가서 서쪽을 가리켰다. 과연 양과가 가리키는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엎드려 있는 게 보였다. 마침 달도 사라지고 별도 없는 컴컴한 밤이라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웠다. 사부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붕 위를 뛰어서 야율 부자방 앞으로 내려섰다. 그러더니 발로 창문을 걷어차며 칼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게 아닌가. 야율초제! 이날을 기다렸다. 그 외침은 분명 여자 목소리였다. 육무상이 양과의 소매를 잡아 끌며 어서 가보자고 소리쳤다. 두 사람은 얼른 뛰어가 창문 밖에 몸을 붙이고 안쪽을 살폈다. 방 안에서는 야율주가 의자를 들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 여자는 나이는 어리나 칼을 휘두르는 솜씨가 날카로웠다. 그녀는 유엽도를 휘둘러 야율주가 들고 있는 의자 다리를 모두 잘라버렸다. 야율주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소리쳤다. 아버지, 얼른 피하세요.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정광석화같이 발을 날려 야율주의 허리에 꽂아 넣으며 말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여인은 허리에 일격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야율주를 등진 채 그대로 야율초제의 머리를 향해 칼을 내리쳐갔다. 그 모습을 보고 막 양과가 나서려는 찰나 야율초제의 딸인 야율련이 기압을 토하며 유엽도를 쥔 여인의 손목을 쳐냈다.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몸을 회전시키며 야율련에게 발차기를 날렸다. 야율련은 팔을 올려 그 공격을 막았고 두 여인은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며 대치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진 공수를 보며 양과는 두 여인의 뛰어난 무공에 내심 감탄했다. 삽시간에 두 여인은 칼로 내리찍고 피하면서 8초씩을 주고받았다. 그때 문 밖에서 10여 명의 시위가 몰려와 두 사람을 에워쌌다. 그러자 야율제가 모두 멈추라며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야율제가 검은 옷을 입은 여인 앞에 서자 야율련과 시위들이 벽면으로 물러섰다. 야율제는 왼손을 뒷짐진 채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을 바라봤다. 연아, 내가 하는 걸 잘 봐둬라. 그러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3번의 공격을 연거푸 날리는데 양과는 야율제의 무공을 보고 흠칫했다. 야율제의 무공이 전진교 무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야율제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승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채 10여 초씩을 겨루기도 전에 야율제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에게서 칼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위들이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며 야율제의 무공을 칭찬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은 참담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때 야율련이 검은 옷을 입은 여인에게 말했다. 와남평, 우리가 계속 너를 살려주는데도 자꾸 쫓아오다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나 와남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한숨만 쉬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야율련의 말을 들은 야율주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그러나 야율련은 대답 대신 야율제에게 유협도를 받아들더니 와남평을 향해 휙 던져줬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던 와남평이 칼을 받아들더니 야율초제를 가리키며 말했다. 야율초제, 너는 몽골인을 도와 우리 부모님을 해쳤다. 오늘은 너에게 복수를 하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주마. 그러면서 와남평은 칼을 자기 목에다 겨냥했다. 와남평의 칼이 막 목에 닿으려는 순간 야율제가 급히 오른손을 뻗어 그녀의 팔혈도를 찢고는 유협도를 빼앗았다. 어찌 이리 생각이 짧으시오? 그때 야율초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3번이나 나를 해하려 했다. 내가 대몽골의 재상으로 금국을 멸하고 너의 부모를 해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누구에게 짓밟히고 죽었는지 아는가? 그 말에 와남평이 모른다고 답하자 야율초제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선조는 대우국의 황족이었다. 그리고 대우국은 금나라 손에 멸망했지. 우리 야율가의 자손들은 금나라의 완한가에 의해 겨우 몇 명만 남고 모두 몰살당했다. 난 어릴 때부터 복수를 다짐하며 지내다가 몽골의 대칸을 도와 금을 멸할 수 있었다. 나 또한 복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복수가 복수를 나는구나. 이런 참극이 언제쯤 끝날지. 야율초제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지 용상을 차지하기 위해 복수라는 명목으로 수만리 강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시체가 산처럼 쌓여 피가 강을 이루던 참혹한 과거를 회상했다. 그런 야율초제의 모습을 보며 와남평은 아무 말 없이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3번이나 실패로 끝났으니 내 실력이 모자람을 탓할 수밖에. 그래서 자결로 끝내려 하는데 왜 막는 것이냐? 와남평은 오기에 찬 목소리로 야율제에게 말했다. 야율제는 고집스러운 그녀가 안타까웠다. 낭자가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조만 해주면 가도 좋소. 그 말에 와남평은 매서운 눈초리로 야율제를 노려보았다. 야율제는 그런 그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협도를 거꾸로 쥐고 칼자루로 와남평의 허리를 가볍게 몇 번 내리쳐서 혈도를 풀어준 후 칼을 돌려주었다. 와남평은 잠시 망설이다 칼을 받아들었다. 야율공자, 당신이 몇 번이나 날 살려주고 예로서 대하는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완한가와 당신네 야율가는 뿌리 깊은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나를 대한다 해도 나는 부모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야율제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저 여자는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군. 이러니 내 어찌 한시라도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나한테 복수하러 온다면 편할 것을.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완한 낭자 윗세대의 원한은 그 세대에서 마무리 짓고 우리 세대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 집안에 복수하는 게 목적이면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시오. 그럼 언제든 당신을 상대해 주겠소. 단 앞으로 한 번만 더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나와 마주치면 그때는 목숨을 거둘 것이오. 그러자 와남평이 코웃음을 쳤다. 내 무공이 당신보다 못한데 당신을 찾아가서 뭘 하라는 거죠? 그 말에 야율제가 대꾸했다. 내 무공이 낭자보다 높은 건 사실이오. 그러나 그건 내가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오. 낭자의 철장도 원래는 대단한 무공이오. 그저 낭자의 사부님이 실력이 부족하고 낭자 또한 무공을 연마한 시간이 짧아 나를 이기지 못할 뿐이오. 낭자는 아직 젊은 나이니 훌륭한 스승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내게 복수하는 게 어찌 불가능한 일이겠소? 난 여태껏 낭자와 싸울 때마다 오른손만 사용했소. 그건 내가 오만하고 무례해서가 아니오. 난 왼손 힘이 오른손에 비해 월등히 세기에 낭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소.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낭자가 앞으로 훌륭한 사부를 만나 무공을 연마한 후 자신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시오.
만약 낭자가 나로 하여 왼손을 쓰도록 만든다면 내 두말 없이 목을 내놓겠소. 야율제는 와남평의 무공이 자신에게 한참 못 미친다는 걸 알았기에 그녀가 아무리 좋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한테 안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와남평은 이 말을 듣고 오기가 샘솟았다. 네가 무슨 신선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무공을 연마하면 설마 네놈의 한 손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와남평은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힘있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군자 일원은. 그러자 와남평의 말을 받아 야율제가 대답했다. 쾌마 1편. 야율제의 대답을 들은 와남평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몸을 돌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처량함과 비참함이 가득한 얼굴빛을 숨길 수는 없었다. 와남평이 동남쪽으로 떠나는 걸 가만히 지켜보던 양과가 육무쌍에게 말했다. 따라가 봅시다. 육무쌍이 왜 그러냐고 반문했지만 양과는 대답도 하지 않고 경공을 펴서 와남평의 뒤를 쫓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